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부동산 공법 제 기출문제 5회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의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자, 문제 41번을 보니까 시행자 지정이죠. 자, 우리가 시행자 지정에 관한 파트는 반드시 알아야 될 파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자 파트는 자, 사업 시행의 방법, 시행의 방법하고 시행자. 자, 이 내용은 보시고 또 시공자 선정, 이러한 경우들을 같이 나란히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죠.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방법이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자, 관리처분,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그리고 섞어찌게 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 시행자는 이 워낙 달동네 별동네 가난한 동네니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얻어서, 자,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자, 시장군수라든가, 자, 시장군수가 누구? 주택공사하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시행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가 바로 시행하고 동의 없이 바로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총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있는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자, 20인 미만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들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공동시행이 누구냐? 시장, 군수, 그리고 LH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그래서 시장, 군수, LH,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방식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조합이 반드시 구성돼야 되죠. 조합이 시행할 수 있고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자, 누구하고? 시장, 군수, 그리고 LH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시행이 허용되고 또 사업 대행제도가 있죠. 대행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뭐 3번도 굳이 틀렸다고 그러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장군수는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로 대통령이라는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5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그래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2번에 안전진단에 관한 경우인데, 일단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되죠.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안전진단이고요. 자,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하기 위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법정 사유가 뭐냐? 10분의 1의 요청이 있다거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됐다. 수립 시기가 도래가 된 경우 이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맞아요.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진단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자, 지금 5회입니다. 5회 42번이에요. 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입니다. 주택이 아니죠. 그리고 구조 안전성의 평가와 구조 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서 진단을 행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5번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했는데,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은 원칙은 시장군수가 부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청을 받아서 한다. 이때는 요청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3번이죠.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위한 분양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도 여러분 살짝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일단 구역의 지정것이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조추위를 구성합니다. 그럼 조추위가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인가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인가를 받게 되죠. 자, 인가 받고 이제 분양 공고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분양 공고 통지. 자, 분양 공고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에 분양 신청을 받죠. 자,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제 작성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작성해서 이제 인가를 받죠. 인가 받고 이제 철거하고 착공 이렇게 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행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조, 조사, 그 다음에 통신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조, 조사, 통신관. 그 다음 분양 신청은 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그리고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고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삼육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이 통삼육이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의 신청, 입체환지의 신청 기간도 똑같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 20일 똑같으니까 요것도 똑같이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통삼육이 이렇게 보고, 여기도 통삼육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기출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석을 다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네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때는 분양공고 통지가 바뀌었죠. 60일에서 120일 이내에 통지한다. 요게 60일에서 120일로 바뀌어서요. 그래서 뒤에 뭐 기출문제도 살짝 이렇게 보면 그게 뭐 60일로 돼가 해석이 60일로 돼 있는데 60일이 아니고 120일이다. 요걸 딱 기억하고, 일단 정비법은요, 정비사업 절차가 이 구조, 조사,
통신관카는 이 구조서 통신관은 반드시 머릿속에 딱 새겨놔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3번 문제 볼게요. 틀린 거. 분양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네요. 통삼육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분양신청 기간은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 오케이, 좋아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한다.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여기도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손실보상 협의한다. 이렇게 고쳐서 손실보상 협의. 이렇게 기출문제니까 옛날 법에 의해서 뭐 고친다고 하더라도 현실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하도록 하고 있죠. 손실보상 협의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같이 조금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욱더 90일 이내 손실보상협의. 여러분 서부노트 133페이지 서부노트 한번 봐봐요. 서부노트 1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빨리 보게 되면 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현금청산 시행자는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다만 분양신청 기간 종료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인가된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이 제외된 자, 이런 사람은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된다. 옛날에 그래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꿔놨다 하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3번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틀린 거죠.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실로부터 이전 고실까지 종전 토지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가 된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실로부터 이전 고실까지 종전의 토지 등의 사용수익은 당연히 정지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 시행자는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의 토지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했는데 요것도 뒤에 해석에 보면 60일로 되어 있는데 60일이 120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부로부터 132페이지 한번 봐요. 13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분양공고 분양신청이죠. 시행자는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바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120일이에요. 그래서 해석에 60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120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어쨌든 간에 틀린 거죠. 30일이 아니고 120일이에요. 그래서 5번하고 3번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5번입니다만 3번도 고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4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일단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봤죠.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에다가 지상권자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한다 했는데, 재개발 사업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재개발 사업이 뭐냐?
재개발사 두 가지죠. 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여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재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그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이와 같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는 분양의 관리처분계획에서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이죠. 자,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에 정해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했는데, 조합은 전체의 동의가 있다면 관리처분계 기준을 새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죠. 그래요. 이거는 범죄, 폐공가, 우범지대 이거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네요.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전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식이 5가지야. 스스로 개량, 보존, 정비하는 게 있고, 관리처분 방식이 있고, 환지계획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5번도 옳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옳은 것이라고는 3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45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갑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사람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소유자 수만큼 공급을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사람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는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공법상의 정비법이든 개발법이든 동의 요건은 이렇게 봐요. 공유, 이 땅을, 토지 등을 이렇게 3사람이 A, B, C 이렇게 3사람이 공유했다. 이런 공유 관계가 나왔다면 무조건 대표자 1명, 대표자의 1명이 동의자 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유가 나왔다 하면 대표자 1사람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그 토지하고 지상권자 아니면 건물하고 지상권자 막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역시 거기는 1사람으로 본다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만 구분 소유 있죠. 건축물을 이렇게 구분 소유한다. 건축물의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의 구분 소유는 그때는 각 1인으로 한다. 각각 1인이다 하는 공유는 대표자 1사람,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것은 1명. 요거를 주의를 해두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사람 이상의 1주택을 공유니까 아하 대표자 1사람, 그래서 1주택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틀렸고. 자,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는 감환지 맞죠? 자, 감환권.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왜? 분양 설계는 신청을 다 받아서 해야 되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맞아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밀옥 재권역에 속하지 않는 재건축이라든가
근로자 숙소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라 이와 같은 행정청이라든가 이럴 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5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때는 서로 보상으로 해서 보상 협의를 해서 청산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틀린 것은 1번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네요. 자,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악의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임시수용은 못 사는 동네에 합니다. 그 못 사는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죠. 맞아요. 그러면 기역, 리언, 디귿은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모두 다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로부터 자, 뭐뭐에란 해당 토지 주택 등 건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기준일이란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자, 정비구역 지정 고 시절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요때 보면 여기 앞에서 지분 쪼개기라는 걸 배워.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파리가 똥냄새 맡고 복부인이 투기꾼이 돈 냄새 맡고 정비 기본계획이 딱 나왔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 중이다. 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그러면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행해지겠구나. 땅값이 오르겠구나. 돈 보따리를 사들고 와서 흐름한 단독주택 하나 사가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는 것 이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한 기준이 그게 기준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행위를 못하느냐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자, 한 필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행위를 못해.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못해.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이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게 하는 행위를 못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이런 지분 쪼개기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 3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자, 이런 행위는 거기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지분 쪼개기를 한번 살펴두시면은 거기도 아마 다 내가 집어넣어 놨을 텐데요. 자, 여기도 지분 쪼개기 요 금지사항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분 쪼개기의 경우가 여기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기 전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집어넣었는데 안 보이네. 찾으면 또 잘 안 보이지.
자, 그래서 지분 쪼개기의 경우를 이제 한 필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거,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주택을 전환되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데, 나대지의 빈 땅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하되, 아니 원래 빈 땅에다가 새로이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거, 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수개의 필지가, 토지가 한 필지로 토지로 합병이 되어, 이건 거꾸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수개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이 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것,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지분 쪼개기에 아무 상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다. 아주 단순한 문제죠. 일부러 찾아줄 필요도 없네. 그죠? 지분 쪼개기는 지분이 쪼개져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주택을 공급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투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적어지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다. 제한사항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4번은 제한사항이 아니고 1번, 2번, 3번, 5번은 제한사항이다. 좋아요. 자, 48번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절차를 진행 순수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 정보를 완료를 전제로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완료의 조치에 따른 절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일단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 받죠. 자, 그 다음에 준공인가 받고 토지를 분할하고 확정 측량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정한상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뭐 해줍니까? 이전하지. 그러니까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언, 그 다음에 리얼이야. 그러니까 기역, 디언, 니언, 리얼이니까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48번은 그 1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토지 분할,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게 바로 순서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다. 너무 단순한 문제죠. 좋아요. 자, 49번입니다.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청산금은 여기서 공사 끝나고 해서 이제 철거공사하고 완료가 되면 아까 준공인가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을 옛날 헌집 대신에 시집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다가 5층짜리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반듯하게 정비해 가지고, 자, 25층 30층으로 새 집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추첨에 의해서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는 거죠. 이때 소유권 이전하는데 이 계획이 아까 관리처분 계획이잖아. 이게 바로 분양 설계야. 분양 설계.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명단 짜는 거죠. 이거 짜가지고 그대로 뭐 해준다? 환지 처분, 소유권 이전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원래가 넓은 평수였는데 이게 소규모로 바뀌었어. 그렇다면 이때 시행자가 늘려받은 사람이 있고 줄여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너는 부당이득을 취해서 원래 작은데 크게 받았으니까 이때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이 사람은 넓은데 작게 받았어. 너는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교부해 줍니다. 이때 시행자가 개인계획, 개인끼리의 재산상의 차액을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제도가 청산이고, 이때 지급되는 돈이 청산금이고, 이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를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49번. 자, 1번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를 할 수, 분할 교부 분할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를 해야 되죠. 맞아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가 대신 받아주고 청산금을 이제 징수를 위탁을 하고, 이때 위탁 수수료가 100분의 4입니다. 위탁 수수료 100분의 4다 하는 거 알아주고, 시장군수가 대신 받아주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수수료로 먹어요. 자, 네 번째,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했는데, 자, 청산금에 징수할 권리, 이 5년은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압류 절차를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옛날에 501호를 국민은행에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2억을 빌렸었어. 이게 집이 철거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받아. 그러면 이 경우에다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저당권자 국민은행이 압류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맞아요. 틀린 것은 4번이다. 자, 50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택법에 여기 정비법의 50번인데요. 주관경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대에 공급한다 했는데, 사업시행계획이 아니라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요. 1번 틀렸고. 국토부 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이 재개발이지 민간 사업인 재건축이 아니에요.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들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아니라 소유자와 세입자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 국토부 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여기는 시도지사 요청됐으니까 틀렸죠. 4번.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맞고요. 5번. 관리, 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소형주택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요. 다만 재건축일 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요때는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자, 또 어떤 경우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용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방금 보시다시피 또 시행자가
시장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시행자다. 이때는 3주택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잘 안 나면 소브노트 14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43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1주택 공급의 원칙에 예외로서 주거한 게 아니라 재개발 2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2주택의 인데 과밀억제권적 외라든가 이럴 때는 재건축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보유한 주택 수만큼 뭐 할 수 있다? 공급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0번 다 했어요?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비법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건축법에 관한 문제로 나오는데 15페이지에 51번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번에 관한 경우를 문제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네요. 우선 여러분 건축법의 흐름을 잘 잡아두면 이 공법은 흐름만 정리하면 되는데 수험생들이 이 흐름 잡기가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흐름 잡아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건축법이죠. 자, 건축법은 문자 그대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 등에 관한 주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주제에 관한 일반법. 이게 우리가 건축법인데 건축법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1장의 총설 파트에서 여기 용어 정의가 나오죠. 건축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봐야 될 게 건축이 무엇이다. 뭐 이런 건축 등 대소선, 용도 변경 이런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하나가요.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가 틀림없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볼 수 있는 게 건축물의 건축이야. 건축물의 건축인데 이 건축의 그 흐름을 알아야 돼.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일단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근데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허가 대상일 때는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합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해서 자, 건축 허가 받죠.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하죠. 착공해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승인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사용승인하고 받아가서 유지관리하는 거죠. 이게 건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전결정, 허가, 그 다음에 착공, 사용승인 이거죠. 이거 다예요. 그래서 사전결정은 허가 대상 건물이죠.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대지 소유권 확보하기 전에 이 땅에다가 이런 크기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볼 게 사전결정이죠.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죠. 오냐? 허가해 주마. 이렇게 되면 국산농화 이거 허가를 받은 국계법의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이런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2년 내에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내에 허가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할 때는 건축주하고 설계자, 건축주하고 시공자, 건축주하고 감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죠. 허가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거는 대규모 건축물. 그럼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다. 이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그 다음에 사전 승인. 요 사전 결정하고 사전 승인을 잘 비교해서 갖고 와내요. 사전 승인은 높은 사람이 허가를 하기 전에 승인해 주는 거. 높은 사람. 그럼 이거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승인해 주는 거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다. 이거 정리해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전 승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대규모 건물, 대규모의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또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냐면은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 안에 자연환경 위해 방지 그렇죠.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자수도 011 011 이런 자수도 011 삼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 이 사전 승인에 관한 경우는 여기 나오네요. 자수도 011 자수도 그렇죠? 자수도 삼천 011 위수 이게 빠져요. 뭐 하나가 빠지니까 완전히 틀리죠. 자수도 삼천 011 미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환경 수질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 지역 안에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업무시설, 위락과 숙박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주교도 위숙. 이것도 주교도 위숙. 주교도 위숙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 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 이것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다. 자, 이거 우리가 알아두고. 다음 허가 받고 하는데 허가 받고 나면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데 여기서 관련 인허가에 의대해서 소방이나 주차장이나 환경이나 이런 관련 허가는 의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방허가, 주차장허가, 환경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건축허가 받았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공하고 2년 내에 착공해야 되죠. 연장은 1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 유지관리 이렇게 진행되는 게 건축물의 건축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1번입니다. 자,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건물의 용어 등 나왔죠, 용어. 그럼 우리가 용어에서 건축이 뭐냐? 건축은 신정개재이다. 신정개재이니까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다. 그럼 이전은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여 하면 안 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해체하여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틀렸다. 자, 그럼 그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해서 157페이지 보면 건물의 건축이 나와요.
거기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이전의 동그라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죠. 해체하지 하지 않고인데 해체하여 개선이니까 틀렸고.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증축의 피난계단, 부대시설 이런 것도 증설하는 것도 증축이 맞아요. 동그라미.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총경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자 멸실이죠. 한마디로 멸실이 된 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된 거는 재축이지 개축이 아니잖아요.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에요. 재축. 그래서 틀렸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 지하층이지 3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1을 틀렸고 2분의 1. 자,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했는데 최하층 바닥은 제외하고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뭐예요? 내력뼈, 기둥, 바닥, 보, 지붕들 주계단인데 다만 뭐라고? 최하층의 바닥은 제외한다. 최하층의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죠. 그럼 최하층 경우는 제외하고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건 맞죠? 그러면 5번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답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계단을 증설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이 되는 건 맞고 5번 최하층의 바닥을 제외한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최하층 바닥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바닥,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들, 주계단 이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맞죠. 그러니까 157페이지에 두 번째 주요 구조부를 보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고 5번도 맞아요. 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의 법이 개정이 돼가 안 맞은 걸 억지로 만들다 보면 이게 검토가 충분히 똑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봐도 법이 개정된 것은 오히려 보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보는 거를 잘 이해하고 봐줘야 된다 이 말이죠. 5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 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에요. 우리가 건축이라 하면요. 건축은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가 건축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이것은 신축이니까 건축이야. 기존 5층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거죠. 그럼 기존 5층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 완전히 철거하면 신축이지만 철거하지 않고 다시 2층을 높였잖아. 그럼 증축이죠.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물을 그 대지에 종경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이거는 재축이에요. 재축. 그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옆으로 5m 옮기는 것. 같은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 거야. 그럼 해체하지 않았으니까 이전이야. 그러면 기역은 신축, 니은은 증축, 디귿은 재축, 리얼은 이전. 그러니까 전부 다 건축이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모두가 건축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요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조금 천천히 할까요? 좋아요. 53번.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가 이거죠. 지붕들, 주계단, 사이기둥, 지하층 바닥. 그러면 여기는 뭐 볼 거 없죠. 지붕들과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고 사이기둥과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디귿과 리얼이 정답이다. 이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운 거죠. 자, 5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지붕들, 옥외계단 했는데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자, 기둥, 벽, 그렇죠? 지붕털,
도, 그리고 뭐예요? 바닥 이런 거잖아. 다만 작은보나 차양이나 이런 거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계단이고 옥외계단은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다. 이 뜻이죠. 55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자, 다중이용 건축물 55번.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말하면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그렇죠? 친구 문판이가 종종 이용하는 여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면적과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 이거는 다중이용 건물이라 해서요. 자, 그럼 5천 이상의 문화집회, 판매, 종교, 종합, 병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광, 휴게. 자, 관광, 휴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다? 다중이용 건물이죠.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물도 다중이용이야. 자, 그렇다면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계가 4,000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그럼 여기는 5,000이 돼야 되는데 4,000이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야. 문화집회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4,000제곱미터의 10층 이것도 아니고 5,000이 돼야 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계가 4,000제곱미터인 16층. 아까 여기 요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어. 일봐요. 바닥면적 합계 5,000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1번에 해당되지 않아도 16층 이상이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가 4,000 그건 해당이 되지 않지만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니까 해당이 돼. 그래서 3번이야.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인 15층의 연구소. 그럼 5,000제곱미터를 하더라도 교육연구시설은 여기에 없잖아요. 문화집회, 판매, 종합병원, 종교시설, 여객자동터미널, 관광휴게인데 교육연구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문화집회로서 바닥면적계가 5,000제곱미터 2층에 동물원 켰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페이지 156페이지에 서본부터 다시 한번 봐봐. 거기 156페이지에 보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문화집회에서 관로안에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옳은 거는 3번이야. 이거는 기출문제 답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세요.